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서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 집중 제기를 하면서요. TF 구성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사실상 뭐 다음 달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걸 의식한 행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마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많은 공세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민주당 보좌관들이 엄청 지금 뭐 증거도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모두 다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형국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은 전주와 관련돼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또 명품백 수수 의혹은 수사심의위가 2번 열렸는데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기소,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불기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니까 사실상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공천개입 의혹은 새로운 어떤 의혹인데 녹취록이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어떤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다라는 예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다 네. 보니까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의혹이 국정감사에 굉장히 큰 어떤 핫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 부위원장님, 그런데 법사위에서 김 여사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2대 국정감사가 사실상 정쟁의 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걸 정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디올백 사건 그리고 네. 최근의 공천 개입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수용했다면 이것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회로 논의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물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 공방이 될 수는 있지만 특검법이 계속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번에도 다시 재의결을 가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네. 그 시점에 열리는 국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답할 국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걸 뭐 민주당의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공천 개입과 관련된 단순 의혹 수준을 넘는 상당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적어도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을 하되 당면에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묻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이렇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재표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이렇게 공세에 고삐를 줄 수 있는 거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일종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여론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영부인 특검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다수 실시가 되어 왔고 최근에도 실시가 됐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N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 찬성이 나왔고 24%의 반대가 나왔습니다. 예. 이 수치에 대해서 정권이나 여권에서 특히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 65%의 찬성률이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 방탄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분들도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아마 이 65% 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도 여기 섞여 있습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국민의 아주 넉넉한 다수의 특검법 지지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반대 24%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든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남아있는 사람들만 반대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 특검을 자꾸 거부를 하게 되면 네. 특검 반대율만큼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별로 크게 국민의 그 여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부인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치라는 것이고 사실 이 정도의 찬반 분포가 나오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3분의 예. 1 정도는 특검법을 찬성해야 지지층한테도 더 부합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가 특검법을 찬성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된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하면 이 구도 65대 24 구도로 윤석열 정부는 갇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여권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최근 한동훈 대표가요, 이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우선 듣고 오겠습니다.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저기 말씀하신 것도 이어서 보시죠. 문장을 잘라서 보시는 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뒷 문장도 잘 살펴서 보시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홍 전 의원님, 네. 내용을 들어보면 한 대표는 뭐 여당이 무조건 정부 편을 들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타당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는 당정이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무조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무조건 어떤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의원들이 당의 그 의원들이 뭐 약간의 입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세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면 특검 어떤 국민 지지율이 앞에 나왔습니다만 과연 저기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했던 결과가 지금 민주당이 모든 특검을 사실상 본인들이 그냥 다 임명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특검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특검을 했을 때도 저렇게 찬성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라든지 뭐 법 왜곡죄라든지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뭐 그런 제한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법도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정인도 원래 어떤 여야 어떤 원칙 합의해서 했던 국회 어떤 원칙 관례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 정인을 해버리는 등의 이런 어떤 민주당이 국회에 있던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호하게 또 대응하기를 또 원한다는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은 사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에 대한 도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이 그대로 말려드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네, 이종우 평론가님, 뭐 사과해야 한다,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사과와 사과 안 해야 된다라는 논쟁은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받아봤을 때 이것이 과연 여당이 지금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인 문제냐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돌아보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왜 문자가 하나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보낸 문자인데 내용이 뭡니까? 사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당내 측에서는 그 당시에 사과를 만약에 하게 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게 했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했던 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주로 지금 논리랑 똑같아요. 사과하면 도리어 더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문자 그대로 사과를 했었어야 됐다.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은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또 입장을 바꾸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실은 사과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명품백 사건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차라리 받은 즉시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걸 놓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밝혔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 하나 살펴보죠.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변화폭이 컸다고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수치로 나타난 민심을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연령대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그나마 좀 높았던 예. 거의 유일한 계층이 70대 이상입니다. 60대에서도 사실 부정평가가 최근에 계속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 네. 70대 여론에서도 악화가 되니까 9월 2주차에 20%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인데 이번에 70대 이상에서 좀 상승을 했어요. 37%에서 53%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던 쪽에서 최근에 좀 돌아섰다가 지지율이 20%까지 너무 떨어진다 싶으니까 야, 우리가 너무 혼낸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시 좀 부랴부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 정도로는 이제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 상황 자체를 크게 반전시킬 수는 없다라는 점을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서 30%대로 설령 반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반대편에 부정평가하는 국민들이 조금 부정평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일례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들 일부가 탄핵에 관련된 모임에 참여를 하거나 예전에도 탄핵에 관련된 집회에 참여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경우는 야권 쪽으로 역풍이 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탄핵 얘기를 해도 별로 역풍이 없어요. 그 정도는 굉장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당장에 탄핵시켜야 된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부정평가가 강하다. 정말 그 부정평가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좀 누길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 전 의원님은 네.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2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일단 가장 큰 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어떤 이념 구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수 지지층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좀 비판하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수사라든 이런 건 속 시원하게 할 줄 알았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하는 게 뭐냐 이런 어떤 비판적 의식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구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일부 어떤 보수층이 좀 지지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그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보수층에서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의식에 기반해서 어떤 반발 어떤 지지율이 이런 어떤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재보궐선거를 약 2주 앞두고요. 본격 등판을 한 건데요. 첫 현장 방문 장소로 인천 강화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에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그리고 명분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당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는 강화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 모두 새로 출범한 뒤에 열리는 첫 선거입니다. 다음 달 열릴 재보궐선거, 조 부위원장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됩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 2개 자치단체장하고 부산 금정구청장 그리고 강화군수인데, 강화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이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겨야 될 선거입니다. 근데 이제 강화군수 선거는 지지율 조사를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실제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에서 패배한다면 이 책임론이 한동훈 대표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장악력까지 떨어진다면 재보궐 선거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입지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는 정치권 상황 살펴봤습니다.